남편은 내게 이혼 서류를 내밀며 말했다. 24시간 줄 테니 당장 나가. 내 새로운 여자가 여기서 살 거야. 그는 내가 울기를 기대했다. 매달리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그는 크게 잘못 생각했다. 나는 그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이 강지훈의 맨발에 닿았다. 그는 넓은 거실로 들어섰다. 그날 아침 밝은 햇살이 천장까지 닿는 통유리창을 뚫고 들어오려 했었지만 비싸고 두꺼운 커튼이 그 빛을 막아 실내는 어둡고 서늘했다. 이 집은 언제나 서늘했다. 지훈이 자랑스러워하는 사치. 그가 열심히 일해서 얻어낸 지위의 상징이었다. 적어도 그는 그렇게 믿었다. 방구석, 살짝 열린 창가에 그의 아내 한서연이 서 있었다. 그녀는 아끼는 호접란에 물을 주고 있었다. 그녀가 입은 소박한 베이지색 원피스는 금색과 검은색이 줄을 이루는 화려한 실내와 대조를 이루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집에서 너무나 작아 보였다. 너무나 수수했다. 바로 그 점이 지훈을 더욱 지긋지긋하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이 그녀를 한참이나 앞질러 갔다고 느꼈다. 그는 성공한 재무이사였다. 반면 서연은 그저 원예가 취미인 조용한 아내일 뿐이었다. 지훈은 그녀의 몇 걸음 뒤에 멈춰섰다. 그는 그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그저 마른 헛기침을 했다. 건조하고 권위적인 소리. 서연은 돌아보지 않고 고개만 살짝 기울여 듣고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 결정했어. 지훈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평탄해서 마치 사무실에서 재무보고서를 논하는 것 같았다. 서연은 작은 물뿌리개를 옆에 있는 대리석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그녀는 천천히 돌아섰다.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고 눈은 맑았다. 거기에는 두려움이 없었고 오직 기다림만이 있었다. 지훈은 이 순간을 즐겼다. 그는 몇 주 동안 이 장면을 상상해왔다. 서연이 울고 무릎 꿇고 떠나지 말라고 애원하는 모습을, 그가 얼마나 차갑게 그 애원을 거절하고 약간의 위자료를 쥐어주며 짐을 벗어던진 왕처럼 느낄지를 상상했다. 매끄러운 정장 바지 주머니에서 지훈은 두툼한 흰 봉투를 꺼냈다. 그는 건네주지 않았다. 그는 그들 사이에 있는 커피 테이블 위로 봉투를 던졌다. 봉투는 유리 표면을 미끄러져 가장자리에 아슬아슬하게 멈췄다. 이혼 서류야. 지훈이 말했다. 서연은 봉투를 한번 보고는 다시 지훈을 쳐다보았다. 여전히 눈물은 없었다. 그저 거슬리는 침묵만이 흘렀다. 24시간 주지. 지훈이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그가 즐기는 약간의 잔인함이 섞여 있었다. 내 짐 싸서 여기서 나가. 내 새 여자 유라가 내일부터 이 집에서 살 거야. 그는 팔짱을 꼈다. 그의 비싼 양복 재킷이 팽팽하게 당겨졌다. 그는 폭발을 기다렸다. 히스테릭한 울음, 욕설, 분노, 뭐든지. 서연은 남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8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한 남자, 그녀가 안다고 생각했던 남자, 그리고 분명 그녀를 전혀 모르는 남자.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지훈의 피를 살짝 불편하게 만드는 일이. 서연의 입술이 천천히 위로 올라갔다. 그것은 억지로 짓는 슬픈 미소가 아니었다. 광기에 사로잡히기 직전의 히스테릭한 웃음도 아니었다. 그것은 평온하고 진심 어리고 가벼운 미소였다. 마치 지훈이 기다리던 택배가 도착했다고 알려준 것 같았다. 알겠어요. 지훈 씨. 서연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떨림이 없었다. 지훈은 얼어붙었다. 뭐라고? 알겠다고요. 서연은 작은 걸음으로 앞으로 나와 테이블에서 봉투를 집었다. 그녀는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고 한 손에 무심하게 들었다. 지금부터 24시간, 이 평온함은 잘못됐다. 모든 게 잘못됐다. 지훈은 이 상황에 대한 통제력이 손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정복자가 되어 한 시대를 승리로 끝내러 왔다.
미소로 환영받으러 온 것이 아니었다. 당신 화았나? 그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서 오만한 기운이 약간 사라졌다. 화요? 서연은 잠시 생각하는 듯했다. 아니요, 솔직히 말하면 조금 후련해요. 짐을 던 것 같아요. 짐? 지우는 자신의 위치를 되찾으려는 듯 냉소적으로 웃었다. 무슨 짐? 내 집에서 호화롭게 사는 짐. 내 신용카드를 쓰는 짐. 여기서 짐을 짊어진 건 나야. 내 걸음에 맞추지 못하는 아내를 둔 짐 말이지. 서연은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미소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맞아요. 당신은 정말 힘들었겠네요. 이 모든 것에서 저를 해방시켜줘서 고마워요. 지훈은 으르렁거렸다. 이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는 서연에게 상처를 주고 싶었지만 그의 말은 그녀에게 밝히지 않았다. 그의 앞에 있는 여자는 그가 결혼했다고 생각했던 연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아니면 그가 한 번도 제대로 그녀를 본 적이 없었을지도 모른다. 유라가 당신보다 훨씬 나아. 지우는 더 개인적인 공격을 시도했다. 그녀는 아름답고 열정적이고 내 세상을 이해해. 그녀가 이 모든 걸 누릴 자격이 있어 당신이 아니라 그럴 거라고 믿어요. 서연이 부드럽게 대답했다. 두 사람이 여기서 아주 행복하길 바라요. 미친 짓이다. 지훈은 미소 짓는 벽과 논쟁하는 기분이었다. 그는 문을 가리켰다. 짐이나 싸. 내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당신 얼굴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오늘 밤은 유라랑 호텔에 있을 거야. 내일 아침 정확히 9시에 돌아올 테니 그때까지 당신이 사라졌으면 좋겠어. 만약 그렇지 않으면 경비원 시켜서 당신을 끌어내게 할 거야. 그럴 필요 없어요. 서연이 말했다. 9시 전에 나갈게요. 지우는 그녀를 다시 한번 쳐다보며 무너지는 기색을 찾았다. 그는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오직 그 무서운 평온함 뿐이었다. 그는 한숨을 쉬며 이겼어야 할 싸움에서 패배한 기분을 느꼈다. 그는 몸을 돌려 떠났다. 그의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울려 퍼졌다. 현관문이 세게 닫혔다. 그 진동이 집 전체에 느껴졌다. 서연은 조용한 거실에 홀로 섰다. 그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차가운 집중의 표정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녀는 이혼 서류 봉투를 물뿌리게 옆 테이블 위에 놓았다. 그녀는 집을 둘러보았다. 지훈이 자랑스러워하던 웅장한 집. 지훈이 그의 높은 연봉으로 샀다고 믿는 집. 지훈이 실제로는 서연의 이름으로 된 신탁기금으로 완납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집. 24시간. 서연은 자신에게 속삭였다. 그녀는 우아한 벽시계를 보았다. 오전 9시. 충분하고도 남아 그녀는 울기 위해 침실로 가지 않았다. 그녀는 3층에 있는 서재로 향했다. 지훈이 항상 그녀의 어리석은 취미 공간이라고 여겼던 곳. 서연은 최첨단 컴퓨터 앞에 앉았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췄다. 계획은 오래전에 세워져 있었다. 그녀의 인내심이 바닥나거나 지훈이 마침내 그의 본색을 드러내는 날을 위한 비상계획.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고 지훈은 그의 오만함으로 방금 그 도화선에 불을 붙인 것이었다. 작은 미소가 다시 떠올랐다. 이것은 승리의 미소가 아니었다. 이것은 자신의 체스말이 방금 원하는 위치로 정확히 움직인 전략가의 미소였다. 지훈은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이 게임에서 판을 조종하는 것은 여왕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 그날 남은 시간 동안 서연은 체계적으로 움직였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슬퍼할 시간이 없었다. 오직 효율성만이 있었다. 그녀는 창고에서 중간 크기의 여행 가방 하나를 꺼냈다. 지훈이 과시용으로 사준 비싼 명품 가방이 아니라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소박하지만 튼튼한 천 가방이었다. 그녀는 주 침실로 들어갔다. 방은 킹사이즈 침대와 작은 방만 한 넓이의 옷장이 있는 거대한 공간이었다. 여기서 가장 큰 아이러니가 시작되었다.
지훈은 항상 서연의 옷차림을 비웃었다. 그는 그녀에게 비싼 드레스와 화려한 보석을 사주며 그녀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들을 억지로 입게 했다. 서연은 그런 것들을 한 번도 좋아한 적이 없었다. 그녀는 거대한 옷장을 열었다. 한쪽에는 지훈이 고른 비싼 옷들이 걸려 있었다. 다른 한쪽에는 그녀의 소박한 옷들이 걸려 있었다. 몇 벌의 면 원피스, 헐렁한 블라우스, 그리고 그녀의 실용적인 스카프 컬렉션. 서연은 자신의 소박한 옷들만 챙겼다. 그녀는 그것들을 가방에 깔끔하게 접어넣었다. 그녀는 모든 명품 드레스, 가죽 핸드백, 그리고 고통스러운 하이힐을 남겨두었다. 그녀가 갈 곳에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 없었다.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지훈이었다. 서연은 벨이 멈출 때까지 그대로 두었다. 잠시 후 문자가 도착했다. 유라가 당신 옷장 리모델링할 생각에 신났어. 당신 취향이 끔찍하대. 서연은 작게 미소 지었다. 리모델링. 좋은 생각이었다. 다음 일은 더 중요했다. 그녀는 3층 서재로 갔다. 이곳은 그녀의 영역이었다. 지훈은 거의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이 방이 책들과 그가 말하는 이상한 컴퓨터 장비들로 가득 차 있어 지루하다고 생각했. 그는 책장처럼 보이는 가짜 벽 뒤에 최첨단 금고가 있다는 것을 몰랐다. 서연은 지문과 홍채를 스캔했다. 금고가 소리 없이 열렸다. 안에는 보석이나 현금이 없었다. 문서들이 있었다. 진짜 보물인 문서들. 그녀는 두툼한 서류철 몇 개를 꺼냈다. 첫 번째 서류철에는 그녀 한서연의 이름으로 된 이 집의 원본 소유권 증명서가 들어있었다. 그녀가 결혼하기 전에 지훈이 가난하다고 여겼던 아버지의 유산으로 완납하여 구입한 것이었다. 두 번째 서류철에는 지훈이 일하는 회사의 설립 증서가 있었다. 거기에는 지주회사가 대표하는 익명의 대주주 이름이 적혀 있었고 서연은 그 지주회사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었다. 오만한 재무이사. 지훈은 그저 직원에 불과했다. 방금 그가 쫓아낸 여자에 의해 그 자리가 주어진 직원. 그녀는 또한 암호화된 업무용 노트북, 여러 개의 외장 하드 드라이브, 그리고 접속 코드가 적힌 작은 수첩을 챙겼다. 이 모든 것이 평범해 보이는 노트북 가방 안으로 들어갔다. 옷이 든 여행 가방과 그녀의 권력이 든 가방.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뿐이었다. 오후 서연이 아끼는 화분 몇 개를 가져가기 위해 상자에 옮겨 담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다. 서연은 인터콤을 통해 보았다. 지훈이었다. 그리고 그의 팔에 매달린 한 여자. 유라. 서연은 한숨을 쉬었다. 이건 예상하지 못했다. 지훈은 내일까지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했다. 아무래셔도 그들은 쇼를 즐기러 온 모양이었다. 서연이 문을 열었다. 지훈은 거만한 미소를 지었다. 밝은 금발로 염색하고 짙은 화장을 한 유라는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경멸적인 시선을 보냈다. 그녀는 분명 일부러 도발적인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어머, 아직도 여기 있었네? 지훈이 말했다. 24시간 준다고 했잖아요. 서연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알아. 하지만 유라가 새 집을 보고 싶어 해서 방 사이즈 재러 왔어. 그렇지, 자기야? 지훈은 유라의 뺨에 키스했다. 유라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웃었다. 응. 그리고 이 고리타분한 아줌마 쫓겨나는 과정도 보고 싶었고. 가방 하나만 쌌다며 정말 한심하다. 유라는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갔다. 지훈이 뒤따랐다. 그들은 마치 서연이 가구인 것처럼 그녀를 지나쳐 걸었다. 와, 이 집 생각보다 훨씬 크네. 유라가 소리쳤다. 이 커튼 다 바꿀 거야. 너무 우울해. 예전 주인처럼. 서연은 조용히 마지막 난초 화분을 상자에 넣었다. 그 못생긴 꽃들 가져가려고? 유라가 비웃었다. 지훈 씨, 자기야, 우린 수입 장미 정원을 가꿀 거지. 맞지? 당신이 원하는 건 뭐든지. 유라. 지훈이 말했다. 그의 눈은 서연에게 고정되어
이 모욕의 매 순간을 즐기고 있었다. 서연은 그들을 무시했다. 그녀는 화분 상자와 옷 가방을 현관문 근처로 옮겼다. 그녀는 노트북 가방을 가방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그게 다야. 지훈이 큰 소리로 웃었다. 나랑 8년을 결혼하고 네가 가져가는 게 고작 이거라고? 싸구려 옷 한 가방이랑 시든 식물 몇 개? 내가 정말 가치 없는 여자랑 결혼했었구나. 서연은 마침내 그를 쳐다보았다. 이 물건들은 저에게 가치가 있어요. 이 집에 있는 다른 것들과는 다르죠. 유라가 서연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하이힐 덕분에 몇 센티미터 더 컸다. 이봐, 착한 척 좀 그만해. 너는 졌고 나는 이겼어. 이제 내 궁전에서 꺼져. 아직 당신 궁전이 아니에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오, 그래? 두고 보라고. 유라는 지훈을 돌아보았다. 자기야, 나 3층에 창문 큰 서재. 거길 내 메이크업 스튜디오로 할래. 지훈의 심장이 살짝 내려앉았다. 그는 뭔가를 기억해냈다. 서연의 서재. 이 말을 들은 서연은 잠시 멈췄다. 그녀는 돌아서서 두 사람을 마주했다. 오늘 아침과 같은 옅은 미소가 다시 나타났다. 마음대로 하세요. 그녀가 말했다. 지훈은 불안해졌다. 무슨 뜻이야? 그 방, 서연은 계단 쪽을 가리켰다. 마음대로 쓰세요. 하지만 경고는 해야겠네요. 그 방은 아주 특별한 보안 시스템이 있어요. 집 전체와는 조금 다르거든요. 유라는 눈을 굴렸다. 어우, 무서워라. 무슨 보안 시스템. 쥐덫이라도 있나? 아니요. 서연이 말했다. 그저 그 방이 저에게 아주 소중해서요. 저는 이제 가볼게요. 서연은 여행 가방 손잡이와 노트북 가방을 들었다. 그녀는 현관문을 열었다. 따뜻한 밤 공기가 그녀를 맞았다. 잠깐. 지훈이 말했다. 그는 서연에게 빨리 걸어가 그녀의 손에서 집 열쇠를 빼앗았다. 이건 이제 내 거야. 서연은 저항하지 않았다. 그녀는 지훈이 열쇠를 가져가도록 내버려 두었다. 상기시켜줘서 고마워요. 서연이 말했다. 그리고 그녀는 지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이 집 잘 돌봐요, 지훈 씨. 특히 3층 서재는 잘 돌봐야 할 거예요. 말했듯이 그 방은 아주 소중하거든요. 꺼져버려. 지훈은 서연의 평온함에 갑자기 위협을 느끼며 소리쳤다. 그리고 유라 씨. 서연은 그 여자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당신이 오늘 얻은 모든 것의 결과를 감당할 준비가 정말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뭐야, 그게 협박이야. 유라가 웃었다. 아니요, 그냥 조언이에요. 서연은 몸을 돌려 밖으로 나갔다. 그녀는 긴 진입로를 따라 걸어갔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지훈과 유라는 문간에 서서 그녀가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이상한 여자네. 유라가 중얼거렸다. 자, 자기야. 우리 주 침실 보여줘. 그 여자 낡은 침대 시트 다 찢어버리고 싶어.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서연의 모습에 고정되어 있었다. 서재에 대한 경고가 그의 마음속에서 울렸다. 아, 됐어. 그는 생각했다. 패배한 여자의 허세일 뿐이야. 그는 문을 세게 닫고 낡은 세계를 밖에 가두었다. 그는 자신이 방금 스스로 지은 새장 안에 갇혔다는 것을 몰랐다. 길 끝에서 소박한 검은색 차가 멈췄다. 서연은 문을 열고 탔다. 운전사, 단정한 중년 남성이 그녀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한서연 대표님, 모든 게 준비됐어요. 김 실장님. 서연은 안전벨트를 매며 대답했다. 시작하죠. 차는 침묵 속에 미끄러져 나갔다. 몇 시간 안에 지진의 중심이 될 집으로부터 멀어지면서 드디어 갔네. 유라가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텅 빈 것처럼 느껴지는 거실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지훈의 품에 뛰어들어 그의 허리에 다리를 감았다. 우리가 해냈어, 자기야. 이 궁전은 우리 거야. 지훈은 웃었다. 서연의 평온한 미소가 남긴 불안감이 서서히 사라졌다.
그는 유라를 꽉 껴안았. 당연히 우리 거지. 당신 거야. 그는 유라를 내려놓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지루한 여자는 갔어. 이제 파티 시작이야. 지훈은 휴대폰을 꺼냈다. 그는 이것을 계획했었다. 그는 도시에서 가장 비싼 케이터링 서비스에 전화했다. 네, 강지훈입니다. 지금 바로 전부 보내주세요. 완벽한 축하 패키지로요. 수입 스테이크, 랍스터, 그리고 최고의 디저트들 전부요. 그리고 가장 비싼 샴페인도 보내주시고요. 네, 즉시요. 기다리는 동안 유라는 장난감 가게에 온 아이처럼 집안을 뛰어다녔다. 그녀는 질감 있는 벽을 만져보고 비싼 도자기 화병을 밀어보고 페르시아 카펫을 발로 찼다. 이거 전부 바꿔야 해. 그녀는 두꺼운 커튼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 여자 얼굴처럼 너무 칙칙해. 나는 로즈 골드색이 좋아. 그리고 이 소파는 역겨워. 너무 촌스러워. 우리는 흰색 가죽 소파를 살 거고 저 샹들리에도 바꿀 거야. 지훈은 유라의 모든 요구에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이것이 그가 원했던 여자였다. 돈 쓰는 법을 알고 비싸 보이고 그의 성공을 증명해주는 여자. 꽃을 심고 책 읽기를 더 좋아하는 서연과는 달랐다. 아, 유라가 갑자기 계단 아래에서 멈췄다. 그녀의 눈이 반짝였다. 3층의 창문 큰 그 서재. 거길 내 메이크업 스튜디오로 하고 싶어. 지금 당장 보러 가자. 지훈의 심장이 살짝 뛰었다. 나중에 가자. 자기야. 케이터링이 곧 올 거야. 주침실에서 먼저 쉬는 게 어때? 침대 시트 찍고 싶다고 했잖아. 유라는 입을 삐죽 내밀었다. 그녀의 예쁜 얼굴이 즉시 시무룩해졌다. 왜 나중에? 아직도 그 여자가 한 말 생각하는 거야. 응. 그녀는 팔짱을 꼈. 보안 시스템에 대한 그 여자의 유치한 허세에 겁먹은 거야? 설마 아직도 그 여자 신경 쓰는 건 아니지? 그런 거 아니야, 유라. 지훈은 서둘러 부인했다. 그는 유라가 화내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당연히 안 무서워. 말도 안 되지. 자, 내가 지금 당장 문 열어줄게. 그 여자의 소중한 보물들 다 내다 버리자고. 자신의 말을 증명하기 위해 지훈은 계단을 2칸씩 성큼성큼 올라갔다. 유라가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뒤따랐다. 그들은 서재의 단단한 나무문 앞에 도착했다. 문은 평범해 보였다. 특별할 것이 없었다. 봐. 그냥 나무문이잖아. 지훈이 거만하게 말했다. 그는 아까 서연에게서 빼앗은 집 열쇠를 꺼냈다. 그는 열쇠 구멍에 열쇠를 넣었다. 열쇠는 돌아갔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유라가 하의를 신은 발을 까딱거렸다. 잠깐만, 좀 뻑뻑한가 봐. 지훈이 말했다. 그는 열쇠를 흔들었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유라는 참을성 없이 콧방귀를 뀌었다. 내가 해볼게. 그녀는 지훈을 옆으로 밀치고 문손잡이를 잡았다. 그냥 밀면 될지도 몰라. 유라, 잠깐만, 너무 늦었다. 유라는 온 힘을 다해 문손잡이를 당겼다. 다음 순간 집 전체가 소리에 휩싸였다. 그것은 평범한 도둑 경보가 아니었다. 그것은 귀를 찢을 듯한 산업용 사이렌이었고 뼈속까지 파고드는 듯한 고주파로 울렸다. 지훈과 유라는 즉시 비명을 지르며 귀를 막았다. 고통이 너무 심했. 꺼. 유라가 소음 속에서 소리쳤다. 지훈은 공황 상태에 빠져 현관문 근처의 주택 보안 패널로 달려내려갔다. 그는 마스터 코드를 입력했다. 패널은 반응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시도했다. 실패. 패널 화면이 완전히 꺼졌다. 이게 뭐야? 지훈이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그는 단지 경비실에 전화를 걸려고 했다. 휴대폰 화면을 보니 신호가 전혀 잡히지 않았다. 단 한 칸도 없었다. 그는 신호를 찾으려 창가로 달려갔다. 소용없었. 바로 그때 사이렌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집안의 모든 불이 공포 영화처럼 미친 듯이 깜빡이기 시작했다. 1번, 2번,
그리고 완전한 어둠, 정전이었다. 닷새 예비 전력을 가진 듯한 사일에는 어둠 속에서 30초 더 울부짖었다.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긴 30초였다. 그리고 사일에는 갑자기 멈췄다. 그 뒤를 이은 침묵은 훨씬 더 무서웠다. 집은 죽었다. 어둠은 너무 짙어서 지훈은 자신의 손조차 볼 수 없었다. 아까 유라가 불평했던 두꺼운 커튼은 이제 무덤의 덮개처럼 작용하여 외부의 빛 한 점도 막았다. 지훈 씨, 어디 있어? 위층에서 유라의 공황에 찬 목소리가 들렸다. 나 여기 있어. 움직이지 마. 손전등 찾아볼게. 지훈은 벽을 더듬으며 기억에 의존해 부엌 서랍을 찾았다. 갑자기 그는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가 느려지다 멈추는 것을 들었다. 호화로운 시원함이 즉시 멈췄. 밀폐된 집안의 공기는 즉시 무겁고 답답해졌다. 어둠 속에서 지훈은 다른 사람들의 소리를 들었다. 공황에 빠진 발소리와 두려움에 찬 속삭임. 사장님, 강 사장님. 식당 쪽에서 휴대폰 손전등 불빛이 켜졌다. 케이터링 팀이었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했다. 사장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케이터링 팀장이 물었다. 덩치 큰 남자였다. 이 집 귀신 들렸어요? 경보음 때문에 귀가 멀 뻔했어요. 저희는 지금 가겠습니다. 아니에요. 지훈이 그 빛을 향해 달려가며 말했다. 그냥 전기 합선이에요. 패널에 문제가 생긴 게 틀림없어요. 제발 가지 마세요. 우리 음식이 이런 상황에서는 일 못합니다. 사장님. 그 남자가 단호하게 말했다. 제 팀원들이 무서워해요. 결제만 해주세요. 저희는 가겠습니다. 네, 물론이죠. 지훈은 안도하며 말했다. 적어도 이 문제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그는 지갑을 뒤졌다. 여기 제 신용카드요. 케이터링 팀장은 지훈의 플래티넘 카드를 받았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용 단말기를 꺼냈다. 단말기는 자체 배터리로 켜졌다. 그는 카드를 긁었다. 남자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다시 긁었다. 왜 그러시죠? 지훈이 초조하게 물었다. 거절됐습니다. 사장님. 그 남자가 말했다. 뭐라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건 회사 이사 카드라고요. 한도가 무제한인데 다시 해보세요. 남자는 3번 더 긁었다. 계속 거절됩니다. 사장님. 거래 승인 불가라고 뜹니다. 계단을 더듬어 내려온 유라는 그 대화를 들었다. 다른 카드 써, 멍청아. 그녀는 지훈에게 쏘아붙였다. 지훈의 얼굴이 창피함으로 붉어졌다. 그는 다른 골드카드를 꺼냈다. 이걸로 해보세요. 남자가 긁었다. 거절됐습니다. 이거 제 체크카드 써보세요. 지훈은 주거래 체크카드를 건넸다. 남자는 카드를 기계에 넣었다. 비밀번호요. 사장님. 지훈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기계가 소리를 냈다. 남자는 지훈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쳐다보았다. 사장님, 잔액이 부족합니다. 그럴 리가. 지훈이 소리쳤다. 그 계좌에 수억 원이 있는데 당신 기계가 고장난 게 틀림없어. 제 기계는 멀쩡합니다. 사장님. 케이터링 팀장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그와 그의 팀원들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아무래도 저희를 속이려 하시는 것 같군요. 속이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갑니다. 그리고 음식도 전부 가져가겠습니다. 케이터링 팀은 어둠 속에서 음식 상자들을 챙기기 시작했다. 잠깐만요. 그러지 마세요. 유라가 상자 하나를 잡으려 했다. 손대지 마세요. 남자가 유라의 손을 뿌리쳤다. 돈도 안 내셨잖아요. 이건 사기로 신고하겠습니다. 강지훈 사장님, 어두운 집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죠. 욕설과 함께 케이터링 팀은 음식과 유일한 광원을 가지고 떠났다. 그들은 현관문을 쾅 닫고 지훈과 유라를 다시 완전한 어둠 속에 남겨두었다. 침묵이 다시 내려앉았다. 무겁고 뜨거웠다. 땀이 지훈의 비싼 셔츠를 적시기 시작했다. 지훈 씨,
유라의 목소리가 떨렸다. 더 이상 화 때문이 아니었다. 두려움 때문이었다. 왜 당신 카드가 거절된 거야? 지우는 대답이 없었다. 그는 휴대폰을 더듬어 찾아 높이 들어 올렸다. 여전히 신호가 없었다. 은행 계좌를 확인할 방법도 누구에게도 전화할 방법도 없었다. 갑자기 유라가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날카롭고 분노에 찬 비명이었다. 무슨 일이야? 왜 당신 카드가 거절되냐고. 이게 무슨 집이야? 전부 당신 탓이야. 그녀는 어둠 속에서 지훈의 가슴을 마구 때리기 시작했다. 지훈은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저 멍하니 있을 수밖에 없었다. 차가운 공포가 그의 척추를 타고 흘렀다. 그는 어둠이 두렵지 않았다. 유라가 두렵지 않았다. 그는 단 한 가지가 두려웠다. 그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서연의 얼굴, 평온한 얼굴, 단정한 그녀의 모습, 그리고 옅은 미소. 그 서재 잘 돌봐요. 그는 심한 메스꺼움을 느끼며 깨달았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었다. 합선이 아니었다. 이것은 처형이었다. 그리고 그는 방금 자발적으로 그덧 안으로 걸어 들어온 것이었다. 그날 밤은 지훈이 겪어본 중 가장 긴 지옥이었다. 그의 지위의 상징이었던 호화로운 집은 덮고 밀폐된 감옥으로 변했다. 전기가 없으니 중앙 냉방 시스템은 완전히 멈췄다. 단단히 닫히고 방음 처리된 집안의 공기는 몇 시간 만에 답답하고 뜨거워졌다. 땀이 그들의 비싼 옷을 적시고 피부에 불쾌하게 달라붙었다. 집의 수도 시스템은 전기 펌프에 의존했다. 그 말은 변기물을 내릴 수 없다는 뜻이었다. 수도관은 작동하지 않았다. 그들은 샤워는커녕 세수조차 할 수 없었다. 사치는 순식간에 불결함으로 바뀌었다. 보안을 위해 설계된 천장 높이의 창문들은 단단히 닫혀 있었고 전자적으로만 열 수 있었다. 그것들은 지훈과 유라를 병 속에 표본처럼 안에 봉인하는 유리판이 되었다.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유라였다. 몇 시간 동안 소리 지르고 울고 지훈을 탓한 후에 그녀는 마침내 끈적거리는 것일 소파에서 지쳐 잠들었. 그녀의 비싼 화장은 번져 눈물과 땀으로 젖은 뺨에 검은 얼룩을 남겼다. 그녀의 파티 드레스는 한쪽이 찢어졌다. 그녀는 더 이상 여왕처럼 보이지 않았다. 절망에 빠진 사람처럼 보였다. 반면 지훈은 밤새 공황 상태로 보냈다. 그는 부엌 창가 근처에서 휴대폰을 높이 들면 약한 신호 한 칸을 겨우 잡을 수 있는 지점을 발견했다. 전화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지만 은행 앱이 끝없이 로딩만 하게 만들기에는 충분했다. 연결 실패, 시간 초과, 데이터를 가져올 수 없음고. 모든 실패 메시지는 배를 한 대 맞는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의 돈에 접근할 수 없었다. 그의 모든 그의 정체성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다. 그의 머릿속이 복잡했다. 이것은 사이버 강도인가? 그의 계정이 해킹당했나? 하지만 그 서재의 경보, 그것은 너무나 특정적이었다. 이건 분명 서연과 관련이 있었다. 하지만 어떻게? 원예가 취미인 그 조용한 여자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창백한 새벽빛이 두꺼운 커튼을 뚫고 희미한 회색빛으로 방을 비추기 시작했을 때 지훈과 유라는 비참한 상태였다. 그들은 냄새나고 끈적거리고 절망적이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그 소리는 너무나 평범하고 일상적이어서 두 사람을 깜짝 놀라게 했다. 지훈은 앉아있던 바닥에서 벌떡 일어났다. 희망이 그의 가슴에 부풀어 올랐다. 수백 번의 시도 끝에 마침내 연락이 닿은 경비원이나 전기기사일 것이다. 도움이 왔어. 그가 외쳤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그는 현관문으로 달려가 떨리는 손으로 수동 잠금 장치를 풀고 문을 활짝 열었. 그는 밝은 아침 햇살에 눈을 가늘게 떴. 문 앞에는 제복을 입은 전기기사가 서 있지 않았다. 3명의 남자와 1명의 여자가 서 있었다. 모두 깔끔하고 비싼 짙은색 비즈니스 정장을 입고 있었. 그들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전문적이었고 감정이 없었다.
그들 뒤에는 짙은 검은색 제복을 입은 2명의 경비원이 서 있었다. 지훈이 단지 경비원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제복이었다. 그들은 개인 경호원처럼 보였다. 가장 키가 크고 관자놀이에 은발이 섞인 리더 남자가 지훈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는 지훈의 구겨지고 땀으로 얼룩진 옷,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공황에 빠진 얼굴을 거의 보이지 않는 혐오의 표정으로 관찰했다. 좋은 아침입니다. 남자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저희는 한울 캐피탈 매니지먼트 자산관리팀입니다. 지훈은 혼란스러웠다. 그의 지친 뇌가 자산 관리를 처리하려 했었다. 천만다행입니다. 제 집에 큰 전기 문제가 생겨서요. 모든 게 꺼지고 경보가 울리고. 남자는 손을 들어 지훈의 공황에 찬 설명을 멈췄다. 실례합니다만 남자가 말했다. 누구시죠? 그 질문은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예상치 못해서 지훈은 말을 잃었다. 네? 무슨 말씀이시죠? 저는 강지훈입니다. 미래테크의 재무이사 강지훈. 이 집은 제 집입니다. 남자는 마치 고집 센 아이에게 말하듯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유감이지만 잘못 아셨습니다. 선생님. 그는 들고 있던 태블릿을 들어 올렸다. 그는 그것을 지훈을 향해 돌렸다. 화면에는 그 집의 사진과 일련의 문서가 떠 있었다. 저희 기록에 따르면 남자는 그의 평탄한 목소리로 아침 공기를 가르며 말을 이었다. 이 집은 회사 자산 번호 1입니다. 이 자산은 미래테크의 최고 경영자 한서연 대표님의 전용 거주시설로 할당되어 있습니다. 지훈의 세상이 기울어지는 것 같았다. 그의 발밑의 바닥이 흔들리는 것 같았다. 최고 경영자. 그는 속삭였다. 목이 말랐다. 서연, 그럴 리가 없어. 말도 안 돼. 그녀는 내 아내야. 그녀는 일하지 않아. 그녀는 그냥 집에서 식물이나 돌본다고. 정장을 입은 남자는 지훈의 감정 폭발을 무시했다. 그는 마치 일기예보를 읽는 것처럼 계속했다. 저희는 오늘 아침 한서연 대표님의 CEO직 사임서를 막 받았습니다.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와 동시에 한서연 대표님께서는 또한 모든 한울 캐피탈의 소유 자산을 관리하는 저희 자산관리회사에 이 부동산을 확보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한울 캐피탈. 지훈은 그 이름을 되뇌었다. 그 이름은 막연하게 들어본 적이 있었다. 거대하고 신비로운 지주회사. 한서연 대표님께서는 이미 이곳에 거주하지 않으신다고 확인해 주셨습니다. 남자가 이어서 말했. 귀하께서는 더 이상 등록된 거주자의 법적 배우자가 아니며 거주자 본인이 이곳을 비웠으므로 귀하의 존재는 재산 무단 점유로 간주됩니다. 당신들 누구야? 날카로운 목소리가 침묵을 깼다. 유라가 지훈 뒤에 도착했다. 그녀의 모습은 더 끔찍했. 그녀는 지훈에게서 빌린 이제는 땀으로 젖은 잠옷을 잡아당겼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우리 집에서 나가. 그녀가 소리쳤다. 지훈 씨, 이 사람들 쫓아내. 경찰 불러. 정장을 입은 남자는 그의 차가운 시선을 유라에게 돌렸다. 그리고 당신은 최유라 씨, 맞습니까? 그는 잠시 태블릿을 확인하며 말했다. 당신은 이 부동산에 전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현재 신분은 무단 침입자입니다. 무단 침입자? 유라가 헐떡였다. 남자는 뒤에 있던 2 경비원에게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경비원들이 앞으로 나와 문양 옆을 지켰. 2 분은 남자는 이제 지훈과 유라를 번갈아 보며 말했다. 정확히 1시간 60분의 시간이 있습니다. 손으로 들고 갈 수 있는 개인 소지품을 챙겨서 이곳을 떠나십시오. 거부할 경우 저희는 강제로 당신들을 퇴거시킬 권한이 있습니다. 개인 소지품. 지훈이 웃었다. 미친 사람처럼 들리는 웃음이었다. 이 집에 있는 모든 게 내 거야. 차고에 있는 차도 가구도 내가 샀다고. 그것에 대한 기록도 있습니다.
강지훈 씨. 정장을 입은 여자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이 집에 있는 모든 가구, 차량, 그리고 전자제품은 CEO 편의 시설 패키지의 일부로 회사 비품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월급처럼요. 지훈은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내 월급, 잠깐만요. 그가 소리쳤다. 마지막 희망의 불꽃이 타올랐다. 당신들은 이해를 못하는군요. 미래테크는 제가 일하는 회사라고요. 저는 이사입니다. 재무이사. 당신들은 이사를 쫓아낼 수 없어요. 리더 남자는 지훈을 쳐다보았다. 처음으로 차갑고 옅은 미소가 그의 입가에 스쳤다. 바로 그 점입니다. 강지훈 씨. 그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의 이사로서의 지위가 저희가 다음에 논의할 문제입니다. 남자는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오늘 아침 10시에 임시주주 총회가 있습니다. 그 회의는 대주주인 한울캐피탈의 긴급 요청으로 소집되었습니다. 그는 다시 지훈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강지훈 씨, 당신이 그 회의의 유일한 안건입니다. 1시간 60분 동안 8년의 결혼 생활을 손으로 들고 갈 수 있는 것으로 요약해야 했다. 현실은 지훈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 옷장 안에 비싼 옷들, 서랍 속의 명품 시계, 선반 위의 수입 가죽 구두, 그 모든 것이 회사 비품이었다. 그와 유라는 입고 있던 옷과 이제는 쓸모없어진 휴대폰만 가져가는 것이 허락되었다. 검은 제복을 입은 두 경비원은 매처럼 그들을 감시했다. 유라가 점점 더 히스테릭해지며 소파 쿠션을 벽에 던지는 동안 그들은 거실에 조용히 서 있었다. 이건 강도야. 너희들 고소할 거야. 지훈 씨, 뭐라도 해봐. 지훈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는 차가운 대리석 계단에 주저앉아 두 손에 머리를 묻었다. 그의 뇌는 정장 입은 남자의 말을 이해하려고 맴돌았다. CEO, 한서연 대표, 회사 자산. 이건 악몽임에 틀림없었다. 어처구니 없는 행정착오일 것이다. 그의 아내 서연이 CEO라고? 오후 시간을 화분 옮기는데 쓰는 서연이? 이사회나 주가에 전혀 관심 없던 서연이? 그럴 리가 없었다. 시간 다 됐습니다. 정장 입은 남자. 알고 보니 박상진 팀장이라는 그의 목소리가 지훈의 상념을 깨뜨렸다. 경비원들이 앞으로 나섰다. 한 명은 지훈의 위팔을, 다른 한 명은 유라의 팔을 잡았다. 그들은 거칠지 않았지만 그들의 소나기는 단단하고 타협의 여지가 없었다. 놔, 더러운 손 치워. 고소할 거야. 유라가 소리쳤다. 그들은 말 그대로 웅장한 현관문 밖으로 끌려나갔다. 덥고 습한 아침 공기가 그들의 얼굴을 때렸고 마치 따귀처럼 느껴졌다. 문이 그들 뒤에서 단호한 딸깍 소리를 내며 닫혔다. 끝이었다. 그들은 높이 솟은 단철 대문 앞 천연석으로 포장된 진입로에 섰다. 지훈의 검은색 벤츠와 유라의 빨간색 스포츠카, 지훈이 준 선물, 모두 차고 안에 주차되어 있었다. 이제는 잠겨 있고 닿을 수 없었. 내 차, 지훈 씨, 내 차가 안에 있어. 유라가 울부짖으며 대문으로 달려가 흔들었다. 경비 아저씨, 문 열어요. 저거 내 차라고요. 박상진 팀장이 대문 옆 인터콤에 나타났다. 최유라 씨, 그 차량은 현재 조사 중인 회사 자금으로 구매되었습니다. 증거물로 압수되었습니다. 좋은 아침 되십시오. 인터콤 화면이 꺼졌다. 유라는 불타는 눈으로 지훈을 쳐다보았다. 지훈 씨, 이게 다 당신 탓이야.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놔뒀어? 당신 부자라고 했잖아. 이사라고 했잖아. 나는 이사야. 지훈이 소리쳤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는 끈적거리는 셔츠깃을 잡아당겼다. 이건 분명 실수야. 사무실에 갈 거야. 내가 이걸 바로잡을 거야. 서연. 그 여자가 미친 게 틀림없어. 그녀가 누군가와 짜고 내 재산을 빼앗으려는 거야. 그들은 걷기 시작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그들은
고급 주택단지의 한적한 길을 따라 걸었다. 정문 경비실의 경비원은 그들이 걸어서 지나갈 때 쳐다보지도 않았다. 아침 운동을 하거나 고급차를 몰고 나오는 다른 주민들은 혼란스러워 보이는 그 커플을 호기심과 혐오가 섞인 눈으로 쳐다보았다. 찢어진 실크 잠옷을 입은 유라와 땀 냄새나는 구겨진 정장 차림의 지훈. 그것은 그들 인생에서 가장 긴 치욕의 행진이었다. 유라는 불평하고 탓하고 우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지훈은 더 이상 듣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십시 회의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 회의가 열쇠였다. 그는 밀고 들어가서 설명을 요구할 것이다. 그는 변호사를 부를 것이다. 그는 뭘 할지 몰랐다. 거의 30분을 걸어서 그들은 마침내 큰 길에 도착했다. 그들은 겨우 택시를 잡았다. 유라가 잠옷 주머니에서 구겨진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 지불했다. 그녀가 비상용으로 보관해둔 돈이었다. 아무래도 지금이 그때인 모양이었다. 미래테크 빌딩으로요. 빨리요. 지훈이 택시 기사에게 쏘아붙였다. 사무실로 가는 길은 고문 같았다. 지훈은 지나치는 건물들을 쳐다보았다. 모든 것이 평범해 보였지만 지훈의 세상은 뒤집혀 있었다. 그는 계속해서 휴대폰을 켜려고 시도했다. 신호가 잡히기를, 은행 앱이 작동하기를 바랐지만 여전히 먹통이었다. 그들은 9시 45분에 미래테크의 웅장한 유리 로비에 도착했다. 지훈의 얼굴은 창백하고 기름졌다. 그의 머리는 사방으로 뻗쳐 있었다. 창백하고 유라는 더 심해 보였다. 지훈은 막 도착한 신입 사원들의 놀란 시선을 무시하고 보안 회전 게이트로 직진했다. 그는 그의 이사 출입증을 갖다 댔다. 빨간 불이 켜졌다. 접근 거부. 지훈은 얼어붙었다. 그는 다시 시도했다. 접근 거부. 무슨 문제 있으신가요? 이사님. 지훈이 돌아보니 디타라는 젊은 신입 안내원이 동정과 두려움이 섞인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카드가 고장난 것 같군. 지훈은 목소리를 침착하게 유지하려 했으며 말했다. 문 좀 열어줘. 10시에 긴급 이사회가 있어. 무슨 회의요? 유라가 앞으로 나섰다. 이분은 강지훈 이사님이야. 문 열어. 안 그러면 너 해고야. 디타는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섰다. 죄송합니다. 강 이사님. 하지만 제 시스템에는 이사님 카드가 비활성화된 것으로 나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비활성화라니 무슨 소리야. 지훈이 안내 데스크를 내리쳤다. 내 월급 주는 사람이 나야. 보안팀장 불러. 당장. 그럴 필요 없습니다. 강 이사님. 뒤에서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 지훈과 유라가 돌아섰다. 거기에는 지훈이 어렴풋이 알아보는 남자가 서 있었다. 가끔 전용 주차장에서 보던 중년 남자였다. 그는 그 남자가 이사회 운전기사 중 한 명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오늘 그 남자는 운전기사 제복을 입고 있지 않았다. 그는 아마도 지훈의 월급보다 비쌀 법한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는 권위 있고 차가워 보였. 김 실장님이시군요. 이사회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김 실장이 말했다. 그의 눈이 유라를 잠시 쳐다보았다. 강 이사님만입니다. 이 여성분은 초대받지 않았습니다. 나랑 같이 가. 유라가 지훈의 팔을 잡았다. 지훈 씨 가는 곳에 나도 가. 김 실장은 지훈을 쳐다보았다. 이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싶으시다면 데려가십시오. 하지만 그러지 않으시길 권합니다. 지훈은 침을 삼켰다. 김 실장의 시선에는 그를 두렵게 하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는 유라에게 돌아섰다. 여기서 기다려.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더 이상 소란 피우지 마. 내가 해결할게. 유라는 항의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지훈의 눈에 비친 절망적인 표정의 말을 잃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로비 소파에 앉아 화가 난 채 팔짱을 꼈다.
모든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었다. 이쪽입니다. 김 실장이 말했다. 그는 지훈을 직원용 엘리베이터로 데려가지 않았다. 그는 로비 구석에 있는 노쇠로 장식된 개인 엘리베이터로 그를 데려갔. 지훈이 알기로는 최고 등급 카드로만 접근할 수 있는 곳이었다. 김 실장이 그의 카드를 대자 문이 열렸. 최상층 이사회 회의실로 가는 길은 가장 고통스러운 침묵이었다. 지훈은 묻고 싶었지만 목이 메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로비가 아니라 거대한 이사회 회의실 안으로 바로 연결되었다. 지훈은 걸어 나왔고 방 안의 어두운 조명에 적응하려 눈을 가늘게 떴다. 길고 빛나는 마호가니 테이블은 이미 가득 차 있었다. 이사회 멤버 전원이 거기에 있었. 한 회장님, 이 부사장님, 박 상무님, 그가 아는 모든 얼굴들, 그들은 모두 그를 쳐다보았다. 분노가 아니라 그보다 더 나쁜 것, 차가운 동정심으로 그들은 모두 그의 구겨진 옷과 절망적인 얼굴을 보고 있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지훈이 중얼거리며 비틀거리며 그의 평소 자리로 걸어갔다. 집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지훈은 테이블 끝 회장석을 보았다. CEO의 자리, 그 자리는 비어 있었다. 평소처럼 한울 캐피탈의 익명의 CEO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들은 항상 변호사를 통해 대리했다. 좋습니다. 지훈은 상황을 장악하려 했으며 말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무슨 긴급회의죠? 재무이사의 접근 권한까지 막을 정도로 중요한 안건이 뭡니까? 그는 웃으려 했지만 쉰 목소리만 나왔. 그때 테이블 끝의 의자가 삐걱거렸다. 높고 검은 가죽 의자가 천천히 돌아갔다. 지훈은 회사 변호사를 볼 것이라 예상했다. 그는 낯선 얼굴을 볼 것이라 예상했다. 그가 본 얼굴은 그의 숨을 목구멍에서 먹게 했다. 거기에는 완벽한 평온함 속에 서연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집에서 입던 면, 원피스나 소박한 스카프 차림이 아니었다. 그녀는 몸에 꼭 맞는 맞춤형 짙은 남색 바지 정장을 입고 있었다. 재킷 안에는 크림색 실크 블라우스를 입었고 그녀의 머리는 우아하고 전문적인 스타일로 단정하게 묶여 있었다. 평온하고 집중된 그녀의 얼굴을 드러내면서 그녀는 권위 있어 보였다. 그녀는 여왕처럼 보였다. 그녀는 손에 태블릿을 들고 있었고 그녀 옆에는 오늘 아침 그를 집에서 쫓아낸 남자 박상진 팀장이 앉아 있었다. 방 전체가 조용했다. 지훈은 그저 입을 벌린 채 쳐다볼 수밖에 없었다. 서연은 태블릿에서 눈을 들어 지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차갑고 날카로웠으며 더 이상 부드러움은 없었다. 좋은 아침입니다. 강지훈 이사.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차분했으며 방 안의 오디오 시스템에 의해 약간 증폭되었다. 그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복장이 다소 부적절하지만요. 몇몇 이사들은 미소를 숨기기 위해 고개를 숙였다. 앉으시죠. 서연이 말을 이었다. 당신의 재무 감사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지훈은 움직일 수 없었다. 그는 그저 속삭일 수밖에 없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서연.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질문이라기보다는 혼란스러운 신음에 가까웠다. 이게 다 뭐야? 무슨 장난이야? 그는 다른 이사들을 돌아보았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저 여자가 저기 앉아 있는 거죠? 어떻게든 정신없는 안내원을 지나쳐 다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온 유라가 꽉 닫히지 않은 회의실 문으로 뛰어들어왔다. 지훈 씨, 무슨 일? 그녀는 말을 멈췄다. 눈이 서연에게 고정되었다. 그녀는 웃었다. 날카롭고 믿을 수 없다는 웃음이었다. 서연, 너, 그 정원사 아줌마가 그 의자에서 뭐 하는 거야? 여기 몰래 들어온 거야? 경비.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문 근처에 서 있던 김 실장은 그저 유라를 차갑게 쳐다볼 뿐이었다. 서연은 마치 작은 벌레에 방해받은 듯 한숨을 쉬었다. 김 실장님, 이 여성분을 밖으로 안내해 주시죠. 이곳에 볼 일이 없는 분입니다. 나한테 손대지 마. 유라가 소리쳤다. 네가 나한테 명령할 수 없어. 지훈 씨, 저 여자한테 말해줘. 하지만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서연을 쳐다보고 있었다. 불가능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하면서 차가운 공포가 그의 척추를 타고 흘렀다. 서연은 유라를 무시했다. 그녀는 다시 회의 테이블로 주의를 돌렸다.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임시주주총회를 위해 모였습니다. 박상진 팀장님, 개회의사록을 낭독해 주십시오. 박상진 팀장이 일어섰다. 본회의는 미래테크의 지분 90%를 소유한 한울캐피탈의 요청으로 소집되었습니다. 본회의는 재무이사 강지훈 씨의 해임 및 법적 책임 추궁을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지훈은 움찔했다. 90%? 그럴 리가 없어. 한울은 60%밖에 없었어. 그리고 네가 감히 무슨 자격으로 말을 해. 그가 서연에게 쏘아붙였다. 가장 연장자인 한 회장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실망감으로 무거웠다. 강 이사, 진정하고 예의를 갖추게. 자네는 지금 이 회사의 주인과 이야기하고 있는 걸세. 주인? 지훈은 씁쓸하게 웃었다. 주인은 한울의 익명의 CEO. 은둔형 투자자지. 저 여자가 아니야. 제가 바로잡겠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차분하고 날카롭고 권위 있게 끼어들었다. 저는 한서연 고한경민 회장님, 한울캐피탈의 창업주의 외동딸입니다. 지훈은 얼어붙었다. 한경민, 서연의 아버지. 그가 항상 너무 일찍 돌아가신 하급 공무원이라고 생각했던 남자. 지훈이 생각하기에 그의 유산은 이미 팔아버린 도시 외곽의 작은 집뿐이었던 남자. 제 아버지는 서연이 말을 이었다. 그녀의 눈은 지훈을 똑바로 향했다. 소박하게 사는 것을 선호하셨습니다. 아버지는 한울캐피탈을 무에서부터 일구셨습니다. 이제는 미래테크를 포함한 수십 개의 자회사를 거느린 지주회사죠.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는 모든 것을 저에게 물려주셨습니다. 제가 유일한 소유주입니다. 제가 여러분 모두가 보고하던 익명의 CEO입니다. 방 안의 침묵은 너무나 무거워서 지훈은 자신의 심장이 귀에서 미친 듯이 뛰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거짓말이야. 지훈이 속삭였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왜 당신이 나를 이사로 만들었지? 서연은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좋은 질문이네요. 8년 전 우리가 결혼했을 때 저는 순진했어요. 당신을 사랑했죠. 당신이 야심차고 똑똑하다고 생각했어요. 당신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성공했다고 느끼길 바랐어요. 그래서 제가 당신을 여기에 앉혔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직위를 주고 높은 연봉을 주고 제가 우리 집이라고 부르던 회사 시설인 집을 주었어요. 제 남편이 직접 재물을 관리하면 제 투자가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죠. 서연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녀의 시선이 굳어졌. 저는 우리가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가길 바랐어요. 당신이 그동안 제 등 뒤에서 당신만의 작은 왕국을 건설하느라 바빴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죠. 지훈은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는 몸을 지탱하기 위해 테이블 가장자리를 잡았. 저는 당신의 오만함을 내버려 뒀어요. 서연이 말했다. 우리 집에서 당신이 저를 얕보는 것을 내버려 뒀죠. 당신이 제 원의 취미를 비웃는 것을 내버려 뒀어요. 당신은 제가 서재에서 주식시장을 감시하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지만요. 저는 당신의 모든 모욕을 참았어요. 결혼 생활을 위한 작은 대가라고 생각했죠. 그녀는 일어서서 방 끝에 있는 큰 화면으로 천천히 걸어갔. 하지만 제가 용납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강지훈 씨,
절도입니다. 이건 명예훼손이야. 지훈이 소리쳤다. 증거도 없잖아. 오, 하지만 증거는 있어요. 서연이 말했다. 저는 조용한 아내였어요, 지훈 씨. 하지만 저는 아주 꼼꼼한 CEO이기도 하죠. 제가 당신을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재무자리에 앉혔을 거라고 생각했나요? 3층 서재의 그 시스템, 그건 단순한 경보가 아니에요. 당신이 행한 모든 거래를 감시하는 제 개인 서버였죠. 모든 원화를요. 김 실장님, 서연이 말했다. 알고 보니 한올캐피탈의 내부 감사팀장이자 서연 아버지의 신복이었던 김 실장이 앞으로 나와 프로젝터를 켰다. 벽에 화면이 켜졌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전시된 지훈의 개인적인 지옥이었다. 복잡한 흐름 도는 미래테크에서 유령 회사 계좌로, 그리고 해외 계좌로, 그리고 다시 허구의 이름으로 된 국내 개인 계좌로 자금이 이체되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회사들은 김 실장이 평탄한 목소리로 설명했다. 강지훈 씨가 운영 자금을 빼돌리는 데 사용했습니다. 지난 2년간 총액은 70억 원에 달합니다. 이사들은 숨을 헐떡였다. 지훈은 종이처럼 하얘졌다. 70억, 한 회장이 겁에 질려 속삭였. 그리고 그 돈은 어디에 사용되었을까요? 김 실장이 슬라이드를 바꾸며 말을 이었다. 화면에는 이제 일련의 사진이 나타났다. 빨간색 스포츠카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유라의 사진. 이어서 유령 계좌 중 하나에서 완납된 차량 구매 인보이스 사본. 다음 슬라이드, 몰디브에서 휴가를 보내는 지훈과 유라. 물 위에 호화로운 방갈로에서 웃고 있는 모습. 이어서 다른 유령 계좌에서 지불된 리조트 청구서. 다음 슬라이드, 유라 이름으로 된 도심의 고급 아파트 임대 계약서. 향후 5년치가 완납되어 있었다. 아직 문간에 서 있던 유라는 자신의 사진들을 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여기 이 여성분은 서연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단순한 새 여자친구가 아닙니다. 아주 값비싼 공범이죠. 그녀는 이 회사의 약탈물을 기꺼이 즐겨왔습니다. 지훈은 마침내 의자에 주저앉았다. 끝났다. 모든 것이 끝났다. 당신, 이 모든 걸 알고 있었어? 그가 서연에게 속삭였다. 얼마나 오랫동안. 서연은 다시 자리로 걸어갔다. 유라 씨에 대해서는 6개월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이 횡령에 대해서는 1년 넘게 알고 있었고요. 저는 증거를 모았어요. 지훈 씨. 저는 기다렸어요. 당신에게 고백할 기회를 줬죠. 매일 당신이 집에 와서 저에게 정직하게 말해주기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당신은 결코 그러지 않았죠. 어제 서연의 목소리가 약간 부드러워졌다. 당신은 제게 이혼 서류를 줬어요. 당신은 제게 24시간의 최후 통첩을 줬죠. 당신은 짐을 버린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 당신은 방금 당신 자신의 자백서에 서명한 거예요. 당신은 저를 마지막 망설임에서 해방시켜줬어요. 지훈은 그의 아내, 전 아내, 그가 얕봤던 여자, 그가 모욕했던 여자, 알고 보니 그의 모든 삶을 손바닥 안에 쥐고 있던 여자를 쳐다보았다. 이 사회는 서연의 목소리가 다시 단호해졌다. 오늘 아침 당신이 도착하기 1시간 전에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당신, 강지훈은 이로써 미래테크 및 모든 한올캐피탈 자회사에서의 모든 직위에서 불명예 해임됩니다. 좋아, 해고해. 상관없어. 지훈이 외쳤다. 마지막 절망적인 용기였다. 내 돈 가지고 떠날 거야. 서연은 거의 동정하는 듯한 시선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당신 돈? 오, 지훈 씨. 이해가 안 되나요? 당신의 신용카드, 은행 계좌, 모든 것이 오늘 아침 법원 명령으로 동결되었어요. 당신이 훔친 것을 포함한 당신의 모든 자산은 압류되었습니다. 지훈은 멍하니 쳐다보았다. 당신은 그냥 해고된 게 아니에요. 강지훈 씨.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그녀는 책상 위에 인터콤 패널 버튼을 눌렀다.
보안팀, 들어오세요. 손님을 모셔가세요. 회의실 문이 활짝 열렸다. 건물 경비원이 아니었다. 정식 제복을 입은 2명의 경찰관이 박상진 팀장을 따라 들어왔다. 지훈의 눈이 공포로 커졌다. 경찰. 너 경찰을 불렀어? 물론이죠. 서연이 말했다. 이건 가정 문제가 아니에요, 지훈 씨. 이건 기업 범죄예요. 경찰관이 지훈에게 다가갔다. 강지훈 씨, 당신을 횡령, 사기, 그리고 자금 세탁 혐의로 체포합니다. 한 경찰관이 수갑을 꺼냈다. 금속의 딸깍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지훈은 수갑을 보고 그리고 서연을 보았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공포로 가득 찼다. 그는 마침내 자신의 가장 큰 실수를 깨달았다. 그는 단지 아내를 배신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왕좌에 앉은 여왕을 속이려 했고 방금 완전히 패배한 것이었다. 지훈의 손목을 잠그는 수갑의 딸깍 소리는 마지막처럼 느껴졌다. 세게 닫힌 집문이나 울부짖던 경보음보다 더 크게. 그것은 그의 모든 삶의 종결음이었다. 그는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구겨진 셔츠는 이제 가렵고 거친 자루처럼 느껴졌다. 식은땀이 등을 적셨다. 그는 서연을 쳐다보았. 그의 눈은 용서가 아니라 이해를 구하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서연, 제발. 그가 쉰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러지 마. 이건 날 파멸시킬 거야. 우리의 8년을 생각해봐. 서연은 거의 텅 빈 시선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지난 1년 동안 계속 생각했어, 지훈 씨. 당신이 나에게 거짓말할 때마다 그 8년을 생각했지. 당신이 회사 돈을 당신 여자친구 계좌로 이체할 때마다 생각했어. 그 8년을 파괴한 건 당신이야. 내가 아니라. 아까부터 문간에 돌처럼 서 있던 유라는 마침내 충격에서 깨어났다. 두려움이 혼란을 이겼다. 그녀는 지훈의 손에 채워진 수갑을 보았다. 그녀는 경찰을 보았고 서연의 차갑고 권위 있는 얼굴을 보았다. 그녀의 물질주의적인 뇌는 빠르게 계산했다. 강지훈은 끝났다. 강지훈은 가난해졌다. 강지훈은 감옥에 갈 것이다. 이것은 그녀가 문제 외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였다. 그녀의 첫 번째 본능은 도망치는 것이었다. 나는 이 일과 관련 없어. 나는 그냥 여자친구일 뿐이야. 나는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않았어. 예상치 못한 빠른 움직임으로 유라는 몸을 돌려 달렸다. 그녀의 하이힐이 엘리베이터 로비의 대리석 바닥에 또각거렸다. 그녀가 출구를 향해 달릴 때 저 여자 잡아.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명령조였다. 이를 예상했던 김 실장은 회의실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정장 차림의 경비원 2명에게 신호를 보냈. 유라가 엘리베이터에 닿기 전에 2명의 거구의 남자가 그녀 앞을 가로막았다. 놔, 나는 아무 관련 없어. 유라가 그들을 밀치려 하며 소리쳤다. 나는 피해자야. 그가 날 속였어. 강지훈이 날 속였다고. 그녀는 지훈을 돌아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이제 분노와 두려움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당신 부자라고 했잖아. 이사라고 했잖아. 이 거짓말쟁이야. 네가 날 속였어. 최유라 씨. 서연의 목소리가 회의실에서 명확하게 들려왔다. 그녀는 밖으로 걸어나와 문간에 서서 몸부림치는 유라를 쳐다보았. 갑자기 피해자가 되셨다니 흥미롭네요. 나는 피해자 맞아. 아니요. 서연의 목소리가 유라의 비명을 잘랐다. 당신은 훔친 돈으로 산 물건들을 즐겼어요. 그것은 당신을 공범으로 만들죠. 서연은 지훈을 잡고 있지 않은 다른 경찰관에게 고개를 돌렸. 경찰관님, 이 여성은 최유라입니다. 저희 증거 자료에 명시된 바와 같이 그녀는 횡령 자금의 직접적인 수혜자입니다. 스포츠카, 고급 아파트, 그리고 수십억 원 가치의 생활 방식, 모두 강지훈 씨가 회사 돈을 사용하여 지불했습니다. 유라는 얼어붙었다.
거짓말. 그는 나에게 선물을 준 거야. 남자가 여자친구에게 선물을 주는 게 불법이야. 불법이 됩니다. 아가씨. 박상진 팀장이 태블릿을 들고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그 선물이 범죄의 결과물일 때는요. 당신은 강지훈 씨에게 아내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누리던 생활 방식이 재무이사의 공식적인 월급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죠. 당신은 한 번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즐겼을 뿐이죠. 법에서는 이것을 범죄 수익 향유라고 합니다. 자금 세탁이죠. 유라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자금 세탁, 감옥. 그 단어들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그녀는 이제 전술을 바꾸며 통곡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지훈에게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평소에 사용하던 악어의 눈물이었다. 맹세코 몰랐어요. 저는 그냥 도시 생활에 현혹된 시골 여자일 뿐이에요.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믿었어요. 그는 저한테 고통스러운 이혼 절차를 밟고 있고 아내가 미쳤다고 했어요. 그는 모든 돈이 그의 보너스이고 개인 투자라고 맹세했어요. 저는 그냥 그를 믿었어요. 유라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비밀 아파트에 대한 세부사항, 그녀가 아는 계좌의 비밀번호, 그들의 휴가지 이름을 제공했. 그녀는 지훈이 그녀에게 했던 모든 크고 작은 거짓말을 폭로하며 모든 것을 지훈이 조종하는 주모자이고 그녀는 무고한 꼭두각시였던 것처럼 왜곡했다. 그녀는 면책이나 적어도 훨씬 가벼운 형량을 대가로 법정에서 지훈에 대해 증언할 의향이 있었다. 검사는 유라의 증언을 지훈에 관해 박는 마지막 못으로 보고 동의했다. 재판은 대중의 구경거리가 되었다. 자신의 부패한 남편과 그의 내연녀를 무너뜨린 강단 있는 CEO에 대한 뉴스는 전국적인 헤드라인이 되었. 법정은 항상 가득 찼다. 서연은 매일 출석했다. CEO로서가 아니라 핵심 증인이자 주요 피해자로서. 그녀는 그곳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의 단정한 모습은 예상치 못한 힘의 상징이 되었다. 재판의 절정은 유라가 증인석에 섰을 때였다. 그녀는 그 행사를 위해 옷을 차려입고 순수하고 후회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단순한 흰 셔츠와 옅은 화장을 했. 이제 주황색 죄수복을 입은 지훈은 마르고 늙어 보였다. 한때 깔끔하게 정돈되었던 그의 머리는 이제 숱이 없고 칙칙했다. 그는 순수한 증오로 유라를 쳐다보았다. 최유라 씨. 검사가 시작했다. 강지훈 씨가 어떻게 당신에게 이 비싼 선물들을 받도록 설득했는지 법정에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유라는 신호에 맞춰 울기 시작했다. 그는 그게 우리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했어요. 제가 그럴 자격이 있다고 했고요. 제가 돈이 어디서 났냐고 물으면 그는 화를 냈어요. 제가 그를 믿지 않는다고 했죠. 그건 남자들의 일이라고 했어요. 저는 무서웠어요. 거짓말. 지훈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수갑이 짤랑거렸다. 이 거짓말쟁이야. 네가 그 모든 걸 요구했잖아. 너는 한 번도 무서워한 적 없어. 너는 탐욕스러웠어. 조용히 하시오. 판사가 의사봉을 내리쳤다. 피고인. 앉으시오. 한 번 더 소리치면 당신 자신의 법정에서 당신을 퇴장시키겠소. 지훈은 억지로 앉았다. 그의 몸은 분노로 떨렸다. 그는 유라가 자신을 괴물로, 유라 자신을 무력한 피해자로 그리는 거짓된 그림을 들어야 했. 그가 서연을 버리게 만든 여자가 이제 그의 남은 방어수단을 파괴하는 사람이었다. 서연은 자리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한때 사랑했던 남자, 지훈이 이제 그가 선택한 여자에 의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그녀의 옷차림을 모욕했던 여자, 유라가 이제 순수함에 가면 뒤에 숨어 있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비참한 광경이었다.
그들 자신의 탐욕이 쓴 비극이었. 판결은 예상대로였다. 피고인 강지훈. 판사의 목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울려 퍼졌다. 반박할 수 없는 증거와 증인의 증언에 근거하여 법원은 당신에게 모든 혐의, 횡령, 사기, 그리고 자금 세탁에 대해 유죄를 선고합니다. 당신은 아내와 회사의 신뢰를 남용했습니다. 당신은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징역 20년과 70억 원 전액 반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법원은 징역 20년과 지훈은 자리에서 정신을 잃었다. 최유라 씨에 관해서는 판사가 계속했다. 핵심 증인으로서의 협조를 고려하여 법원은 더 가벼운 형을 선고합니다. 보고 의무와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한 3년의 집행유예. 이 범죄 수익으로 받은 모든 자산은 국가에 의해 몰수됩니다. 유라는 울었다. 이번에는 안도의 눈물이었다. 3년 집행유예. 그녀는 자유였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차, 아파트, 보석. 하지만 감옥에는 가지 않았다. 남아있던 지훈의 모든 개인 자산. 알고 보니 회사명이었기 때문에 얼마 되지도 않았던 몰수되었다. 그가 서연에게서 숨겼던 오래된 상속집도 벌금을 내기 위해 경매에 넘어갔다. 그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그의 이름은 망가졌. 수치스러워하는 그의 가족은 그를 외면했다. 그는 혼자였다. 지훈이 수갑을 찬 채 법정 밖으로 끌려나갈 때 그의 눈은 마지막으로 서연의 눈과 마주쳤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가 없었다. 오직 공허한 공허함과 뒤늦은 후회뿐이었다. 서연은 그저 한번 고개를 끄덕였다. 작별의 끄덕임이었다. 법원 건물 밖에서 유라는 기자들에게 둘러싸였다. 최유라 씨, 강지훈 씨에게 할 말 있나요? 유라는 눈물을 닦았다. 저는 그가 평화를 찾고 저와 한서연 씨에게 한 짓에 대해 회개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녀는 피해자로서의 마지막 역할을 하며 걸어갔. 한편 길 건너편에서 서연은 김 실장이 운전하는 소박한 검은색 차에 탔다. 차창이 올라가 소란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했고 그녀의 과거를 백미러 뒤로 남긴 채 차는 떠났다. 시간은 치유자이자 건설자였다. 그 재판 이후 10년이 흐르는 동안 시간은 서연의 오랜 상처를 치유했고 견고한 유산을 건설했다. 한울 캐피탈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그림자 뒤에 숨어있는 신비로운 존재가 아니었다. 이제는 공개적이고 목소리를 내는 한서연의 리더십 아래 그 회사는 변모했다. 서연은 지훈 시대의 잔재로부터 회사를 깨끗이 청소했다. 그녀는 투명한 다층 감사 시스템과 엄격한 윤리 강령을 도입했다. 그녀는 머리로만 이끌지 않고 마음으로도 이끌었다. 그녀는 윤리적인 사업이 가장 수익성 있는 사업임을 증명했다. 그녀의 지휘 아래 한울 캐피탈은 재생에너지 및 교육기술 분야로 확장하여 회사를 재정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풍요롭게 만들었다. 오늘 서연은 지훈이 파멸했던 바로 그 방에서 이사회를 주재했다. 하지만 분위기는 매우 달랐다. 방은 이제 더 밝게 느껴졌다. 어두운 목재 패널은 밝은 현대 미술 작품으로 균형을 이루었다. 이제는 선임 고문이 된 한 회장은 서연이 마지막 분기 보고서를 발표할 때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보시다시피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자신감에 차 있었다. 저희 자선사업부는 오개도에서 장학금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회사 이미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입니다. 우리의 이익은 12% 증가했고 우리의 사회적 영향력은 20% 증가했습니다. 이제는 그녀의 공식적인 오른팔, 최고 운영 책임자가 된 김 실장이 덧붙였다. 이 모든 것은 CEO님의 장기적인 비전 덕분입니다. 우리 직원들은 충성스럽습니다. 이직률은 회사 역사상 최저점입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일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서연은 진심으로 미소 지었다. 감사합니다, 김 실장님.
모든 팀의 훌륭한 성과입니다. 그 방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음모가 없었다. 오직 존경만이 있었다. 서연은 자신이 존경하는 리더, 강하고 공정하며 자비로운 리더가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식물에 물을 주는 조용한 여자가 아니었다. 비록 그녀는 여전히 호접란을 좋아했지만 그녀는 이제 오만의 모래 위가 아닌 견고한 기초 위에 자신의 왕국을 건설한 여왕이었다. 회의 후 서연은 개인적인 일정이 있었다. 김 실장은 로비에서 같은 소박한 검은색 차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호화로운 펜트하우스나 언덕 꼭대기의 빌라로 향하지 않았다. 그들은 오래된 주택단지, 지훈의 배신을 말없이 지켜보았던 집으로 향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단철 대문이 열렸지만 그 뒤에는 더 이상 조용하고 삭막한 마당이 아니었다. 마당은 이제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그네, 미끄럼틀, 그리고 잘 가꾸어진 꽃밭이 있었다. 대리석 문 앞에 명판은 바뀌어 있었다. 더 이상 강지훈의 저택이 아니었. 이제는 서연의 쉼터, 보호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장소라고 쓰여 있었다. 서연은 그 차가운 궁전을 가정폭력의 피해 여성과 아이들을 위한 안식처로 바꾸었. 그녀는 안으로 들어섰다. 내부는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어두운 패널 벽은 밝은 파스텔 톤으로 칠해져 있었다. 한때 딱딱하고 과시적인 가구로 가득 찼던 거실은 이제 편안한 공동 공간이 되어 커다란 소파, 가득 찬 책장, 그리고 아이들의 놀이 공간이 있었다. 한 남자아이에게 책 읽기를 가르치던 젊은 여성이 고개를 들어 미소 지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미나 씨. 서연이 따뜻하게 인사했다. 오늘 우리 민준이는 어때요? 남자아이는 달려와 서연의 다리를 껴안았다. 대표님 이모, 저 고양이 읽을 수 있어요. 서연은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정말 똑똑하구나. 서연은 돌아다니며 거주자들에게 인사했다. 그녀는 그들의 이름을 모두 알았다. 그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는 단지 기부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멘토이자 보호자였다. 그녀는 대리석 계단을 올라 3층으로 향했다. 그녀는 옛 서재 문 앞에서 멈췄다. 문은 이제 활짝 열려 있었다. 더 이상 무서운 경보나 숨겨진 서버는 없었다. 그 방은 조용한 미술 치료실로 바뀌어 있었다. 그림 캔버스들이 벽을 가득 채우고 붓과 물감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한 심리학자가 몇몇 여성들을 위한 그림 세션을 지도하고 있었다. 이곳에서 그녀는 한때 지훈의 파멸을 감시했다. 이제 같은 방에서 그녀는 많은 사람들의 치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과거의 독을 가져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약으로 바꾸었다. 이 평온함이 그녀의 힘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거짓의 그림자 속에서 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만의 진실의 빛 속에서 살았다. 그녀의 단정한 모습은 더 이상 조용한 아내의 상징이 아니라 자신의 원칙에 충실한 리더의 상징이었다. 한편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높은 담장의 교도소 밖으로 한 남자가 뜨거운 햇볕 아래로 걸어 나왔. 그는 바싹 말랐고 피부는 창백했으며 한때 칠흑 같았던 머리는 이제 숱이 없고 칙칙한 회색이었다. 그는 교도소에서 준 낡은 옷을 입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수만 원이 든 갈색 봉투가 있었다. 지난 10년간 교도소 주방에서 일한 그의 마지막 임금이었다. 강지훈이었다. 그는 자유였다. 모범수로 형기의 절반이 감형된 후였다. 그는 문 앞에 서서 눈을 가늘게 떴다. 세상은 낯설고 너무 시끄러웠다. 그는 목적 없이 가까운 버스 터미널로 걸어갔다. 그는 얼마 안 되는 돈으로 도시로 가는 표를 샀다. 한때 그의 것이었던 도시. 그는 오후에 도시에 도착했다. 그는 배고팠고 피곤했고 완전히 혼자였다. 그는 길가의 허름한 작은 식당에 들어가 국밥 한 그릇을 주문했다. 식당 구석, 화면이 지지직거리는 낡은 브라운관 TV에서
저녁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지훈은 천천히 무심코 먹었다. 그때 한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매일 밤 그를 괴롭혔던 얼굴. 그 얼굴은 서연이었지만 다른 서연이었. 그녀는 빛나고 자신감 넘치고 평온해 보였다. 그녀는 웅장한 새 건물 앞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었다. 뉴스 앵커가 말했다. 한울 캐피탈의 한서연 CEO가 오늘 그녀의 재단이 전액 지원하는 최신 무료 어린이 병원을 개원했습니다. 사업적 성공과 양심을 결합한 진정한 비전가입니다. 지훈은 얼어붙었다. 그의 손에 든 숟가락이 떨렸다. 그는 화면을 쳐다보았다. 그가 지루하다고 불렀던 여자. 그가 버렸던 여자. 이제는 온 나라로부터 영웅으로 칭송받는 여자를 보았다. 키키한 기름 냄새와 파리 소리로 가득한 허름한 식당에서 지훈은 화면을 쳐다보았다. 그는 서연의 성공을 보았다. 그는 잃어버린 자신의 성공을 보았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파괴한 자신의 삶을 보았다. 그의 입안의 밥이 모래처럼 느껴졌다. 그는 삼킬 수 없었다. 진정한 공포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진짜 감옥은 바로 여기밖에 있었다. 지훈은 접시를 밀어냈다. 그는 더 이상 배고프지 않았다. 그는 단지 차갑고 파고드는 공허함만을 느꼈다. 그는 값을 치르고 시끄러운 거리로 다시 나섰다. 그에게는 목적지가 없었다. 연락할 사람도 없었다. 그의 가족은 그가 일으킨 스캔들에 수치스러워하며 몇 년 전에 그의 이름을 지워버렸다. 그는 방향 없이 걸었. 도시는 10년 동안 극적으로 변해 있었다. 새로운 고층 빌딩들이 솟아 있었다. 그중 다수는 한울 캐피탈의 은색 H 로고를 달고 있었. 서연의 회사는 어디에나 있었다. 시내버스, 디지털 광고판, 새로 생긴 도시 공원들. 마치 도시 자체가 그를 조롱하며 그의 것이 될 수 있었던 모든 것을 과시하는 것 같았다. 그는 낡은 신발 안에서 발에 물집이 잡힐 때까지 걸었다. 밤이 내리기 시작하며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를 몰고 왔다. 그에게는 잘 곳이 없었. 가장 싼 방을 빌릴 돈도 없었다. 그는 자신만의 도시 파티의 온 유령이었다. 그의 발은 그를 시끄럽고 허름한 야시장 구역으로 이끌었다. 시끄러운 트로트 음악 소리가 상인들의 외침과 섞였다. 그는 앉을 곳을 찾았. 그저 지친 몸을 쉬게 할 곳. 그는 붐비는 삼겹살집을 보았다. 갑자기 그는 접시 깨지는 소리와 함께 거친 욕설을 들었다. 멍청한 년아. 네가 뭘 했는지 봐. 다 쏟았잖아. 뚱뚱한 중년의 식당 주인이 소리쳤다. 지훈이 돌아보았다. 그는 한 여자 종업원이 허둥지둥 쪼그려 앉아 더러운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과 삼겹살 조각을 줍는 것을 보았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제가 발을 헛디뎠어요. 종업원의 목소리가 두려움에 떨렸다. 죄송? 내 죄송이 내 돈을 물어주냐? 지금 삼겹살이 얼마인 줄 알아? 내 월급에서 또 깐다. 남자가 소리쳤다. 다른 손님들은 동정과 혐오가 섞인 눈으로 쳐다보았다. 지훈은 그 소란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 종업원이 일어나 네온 불빛 아래로 돌아설 때까지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지훈은 그 얼굴을 알아보았다. 10년은 한때 아름다웠던 그 얼굴에 잔인한 주름을 새겨놓았다. 그녀의 밝은 금발은 이제 칙칙했고 아무렇게나 묶여 있었다. 그녀가 한때 자랑스러워했던 짙은 화장은 이제 땀으로 번진 값싼 화장으로 대체되었다. 그녀는 양념 얼룩이 묻은 헐렁하고 색바랜 주황색 티셔츠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유라였다. 그들의 눈이 인파를 가로질러 마주쳤다. 지훈의 공허한 눈이 유라의 놀란 눈과 마주쳤다. 찰나의 순간 그들의 세상은 오직 그들 둘만으로 축소되었다. 말은 없었다. 오직 벌거벗고 잔인한 이해만이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얼굴에서 자신들의 파멸의 거울을 보았다. 증오, 후회, 그리고 엄청난 수치심이 그들 사이에서 맴돌았. 유라가 먼저 시선을 끊었다.
그녀의 얼굴이 깊은 수치심으로 붉어졌다. 그녀는 재빨리 돌아서서 더러운 걸레를 잡고 질척한 바닥을 닦기 시작했다. 그녀의 등이 떨렸다. 자신을 파멸시킨 남자 앞에서 굴욕을 당하는 것은 그녀가 감당할 수 없는 업보였다. 지훈은 그저 거기에 서 있었다. 이상하게도 그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분노도, 동정도, 심지어 만족감도 없었. 그는 단지 한 슬픈 이야기의 끝을 보았을 뿐이다. 그가 서연 대신 선택했던 여자가 이제는 깨진 삼겹살 접시보다 못한 가치가 되었다. 그는 몸을 돌려 걸어갔. 유라를 그녀 자신만의 작은 지옥에 남겨두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이슬비였다가 폭우로 변했다. 지훈은 우산이 없었다. 그는 순식간에 흠뻑 젖었다. 그는 계속 걸었다. 상관하지 않았. 빗물의 차가움이 그의 얇은 옷을 뚫고 들어와 그를 떨게 했다. 그는 어디로 가는지 몰랐지만 그의 발은 마치 자신만의 기억을 가진 것처럼 그를 그의 옛 동네로 이끌었다. 그가 한때 지배했던 고급 동네. 그는 그의 옛집 길 건너편에 섰다. 그 집, 하지만 그 집은 빛나고 있었다. 모든 창문에서 따뜻한 빛이 쏟아져 나왔. 한때 딱딱했던 정원은 이제 무성하고 생기가 넘쳤다. 비가 오는 와중에도 그곳은 따뜻함의 등대처럼 보였다. 서연의 쉼터. 지훈은 지붕이 새는 버스 정류장 아래에 서서 어둠 속에서 떨었다. 그는 마치 잔칫집 안을 들여다보는 거지처럼 길 건너편을 보았다. 소박한 검은색 차가 대문 앞에 멈췄다. 그가 알아보는 차였다. 김 실장이 운전석에서 내려 큰 우산을 폈다. 그리고 조수석 문이 열렸다. 서연이 내렸다. 그녀는 10년 더 늙었지만 이전보다 더 평온하고 더 우아해 보였다. 상아색 스카프가 그녀의 평화로운 얼굴을 감쌌다. 그녀는 비즈니스 정장을 입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소박한 블라우스와 긴 치마를 입고 있었다. 그녀는 김 실장에게 미소 지었다. 대문이 안에서 열렸다. 한 무리의 어린아이들이 비에 아랑곳하지 않고 즐겁게 웃으며 뛰쳐나왔다. 서연 이모 오셨. 그들은 달려와 서연을 껴안았다. 서연은 웃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행복한 웃음이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껴안았. 그리고 김 실장은 트렁크에서 큰 상자를 건넸다. 조심해, 따뜻한 초콜릿 케이크란다. 서연이 아이들에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가 조용한 거리를 가로질러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둘러싸여 김 실장의 우산 아래 보호받으며 집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문이 열리고 따뜻하고 생명력 넘치는 내부가 드러났다. 그리고 문이 닫히며 그녀를 다시 그녀의 빛으로 가득 찬 세상 안으로 데려갔다. 그녀는 한 번도 길 건너편을 보지 않았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떨고 있는 흠뻑 젖은 남자를 보지 않았다. 그녀는 강지훈을 보지 않았다. 서연에게 강지훈은 존재하지조차 않았다. 그는 그녀의 삶에서 완전히 지워졌다. 그는 잊혔다. 지훈은 닫힌 문을 쳐다보았다. 그것이 끝이었다. 감옥도 아니고 비참한 유라도 아니고 돈을 잃은 것도 아니었다. 이것이 그의 업보였다. 지워지고 잊히는 것. 그가 소중히 여겼어야 할 유일한 사람에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 그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다. 오만했던 전 이사 강지훈은 적고 더러운 보도블록 위로 주저앉았다. 그는 거기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길 건너편에서 혼자. 그의 것이었어야 할 집은 이제 그가 결코 만질 수 없는 삶과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바로 그가 원했던 모든 것을 얻었기 때문에.